안녕하세요. 우아터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다이어트 계획하신 거는 잘 이루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새롭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에 다시 도전을 해서 또 다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다고 항상 생각만 했는데요. 새해가 되어도 변함없는 저 자신의 예전에 작년에 읽었던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라는 책을 다시 한번 집어들고 다이어트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이어트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격일단식으로 작년에 다이어트에 원하는 목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몸무게를 감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킴스 헬스톱 김미경 박사님의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단지 살을 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식습관이 나를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을 다이어트에 끌려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아무리 먹는 양을 줄여도 지방 연소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대사율만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을 뿐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해결되어야 어렵게 하는 다이어트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대사장애, 설탕 중독, 정제 탄수화물 중독이라면 늘 배가 고프고 식욕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도 비만의 주요 원인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살찌는 원인을 찾고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살이 찌는 원인은 바로 정제탄수화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디저트도 먹고 빵도 먹고 빵을 꼭 사야 하는 그런 습관이 저도 모르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빵이나 정제탄수화물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다이어트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라클 모닝을 한답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리하게 아침 활동을 하고 낮에는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 때가 많았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살이 찌게 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이 쪘다면 어떤 원인으로 살이 쪘는지 혹시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먼저 자신이 살이 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욕과 배고픔을 다스리자. 늘 배고픈 이유, 식욕일까? 병일까? 저는 최근에도 저녁 시간만 되면 뭔가 자꾸 먹고 싶고 뭔가 군것질할 거리가 없을까 찾게 되더라고요. 왜 이러지? 원래는 아니랬는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배고픔의 원인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정제 탄수화물 중독, 수면 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배고픔이 아닌 가짜 배고픔을 파악하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격일단식을 하고 한 달 동안의 결과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격일단식이나 단식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때 감량했던 체중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요 현상이 와서 체중이 다시 늘었다거나 살이 쪄서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아닌지 그런 결과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체중이 원래대로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중의 증가가 있었는데 요즘에 겁이 나서 체중을 못 재고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다시 한번 재고 다이어트에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갑자기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바로 다시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인체는 설정값 또는 세트 포인트로 정해진 수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압, 체온, 혈당 등이 세트 포인트로 설정된 수치들에 의해 관리되는 것들이고요. 인체가 가진 항상성으로 몸은 컨디션을 늘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세트 포인트로 정해진 수치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보호되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 섭취 칼로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줄이면 몸은 체중의 변화를 막기 위해 저항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도 하고 식욕 호르몬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더 먹게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어떻게든 세트 포인트로 정해진 몸무게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감량을 도모해야 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전의 세트 포인트 몸무게를 잊고 대신 감량된 체중을 새 세트 포인트로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비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비만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슐린, 글루카곤, 코티솔, 렙틴, 그리고 그렐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만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때문에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단백질 합성도 돕습니다.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하지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는 체내 지방 축적을 증가시키죠. 인슐린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지방 분해가 억제됩니다.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 역시 인슐린의 혈중 농도가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이어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하루 중 먹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살이 찌고 체중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슐린을 치솟게 만드는 5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악명 높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슐린을 쉼없이 자극하는 자주 먹는 습관. 세 번째, 인슐린을 치솟게 하는 당도 높은 과일. 네 번째, 과잉 단백질 섭취. 다섯 번째, 저지방 식품입니다. 반면 인슐린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해서 살 빠지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글루카곤이 있는데요. 글루카곤도 인슐린처럼 혈당 조절을 위해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고혈당일 때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반면 글루카곤은 저혈당일 때 분비되어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안정을 꾀합니다. 또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글루카곤은 간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혈액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떨어진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글루카곤의 역할로 지방의 연소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되면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코티솔의 분비가 과도하면 역시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경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식욕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혈당을 상승시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하죠. 그러므로 코티솔의 수치가 높으면 결과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코티솔의 과다 분비 역시 비만의 원인입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지방이 과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분비하고 렙틴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시킵니다. 과식을 방지하고 살이 찌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렙틴의 이런 식욕 억제 효과는 비만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렙틴 저항성도 인슐린 저항성처럼 과도한 렙틴의 혈중 농도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비만인들의 렙틴 수치는 일반인들보다 무려 4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렙틴의 수치도 높을 수밖에 없고, 렙틴의 수치가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다 보면 뇌의 포만중추에 렙틴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뇌의 포만중추가 정상적으로 렙틴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렙틴 저항성이 있으면 뇌는 렙틴이 혈중에 차고 넘쳐도 부족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많은 렙틴을 분비하기 위해서 체내 지방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고,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리고 식욕을 증가시켜서 살이 찌게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이 있습니다. 공복 호르몬 또는 식욕 자극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식탐의 원인이고 비만의 원인입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혈중 그렐린 농도는 식사 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식사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효과를 얻었던 방법인데요. 감량의 열쇠는 공복에 있다. 꼬르륵 지방 연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배에서 배고픔을 느끼면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요. 저는 이 소리가 들리면 손발이 떨리고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 단식, 이틀 단식을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사는구나.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복에 일어나는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포식은 우리 몸이 수많은 세포들이 분열을 통해서 파괴되거나 재생되는 과정을 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후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포 내에 쌓여져 버려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노화가 촉진될 수 있고 심각하게 비만, 당뇨나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노후되어 쓸모없어진 세포 내 단백질과 소기관들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자가포식입니다. 스스로를 먹는다는 의미이고요. 자가포식으로 세포는 스스로 에너지를 얻고 세포 내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자가치유의 버튼이 온으로 켜지면서 대대적인 재생과 힐링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자가포식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널리 알려진 다양한 건강 혜택들,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이 모든 혜택은 공복에 활성되는 자가포식의 덕입니다. 간헐적으로 단식하며 일정 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면 우리 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도 이것을 알게 되고부터 격일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감소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합니다. 살 빠지는 호르몬 글루카곤의 분비도 늘어나고 체지방 분해의 활성화로 체중이 감소됩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인 대사장애와 만성염증도 감소합니다. 자가포식으로 기능이 활성화되고 세포 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이유들을 알고부터는 당연히 단식을 해야겠죠. 단식은 무조건 굶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단식은 먹는 것이 허용되는 시간에는 포만감이 들 정도로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간헐적 단식으로 서서히 먹는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다 보면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 단식을 끝내고 먹는 날이 되었을 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단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았던 격일 단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격일 단식은 말 그대로 하루 걸러 하루 단식하는 방식입니다. 월요일 날 단식하고 화요일은 평소처럼 먹고 수요일 단식하고 목요일은 평소처럼 먹고 이렇게 격일로 반복을 하는 것인데요. 단식 날에는 물과 허용된 음료만으로 철저하게 단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600칼로리와 500칼로리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 사실은 2022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격일 단식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격일 단식은 간헐적 단식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단식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체중 감량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목적이 체중 감량이 아니라면 굳이 이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강력한 격일 단식으로 혹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인체는 이틀 중에 하루만이라도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공급만 되면 굶는다고 인지하지 않아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단식을 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몸이 적응하는 속도에 맞춰서 공복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간헐적 단식을 시행을 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강도 높은 단식을 시작하면 안 되고요. 단식하지 않을 때는 평소처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단식하지 않는 날에도 음식을 조금만 먹는다거나 다이어트식으로 먹는다면 영양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먹던 양만큼 평소에 먹던 양만큼 충분히 먹어줘야 합니다. 대신에 정제탄수화물이나 그러한 음식들은 금지하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단백질이나 섬유질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격일 단식을 하게 되면 저의 경험상으로는 하루를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허용이 되는데 이런저런 음식들을 한꺼번에 욕심부려서 많이 먹게 되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요. 그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폭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음식을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식하는 날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자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시던 양의 물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 보충을 해 주셔야 하고요. 간헐적 단식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특정 질병이 있거나 병적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단식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에게 단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 중이거나 섭식 장애가 있거나 저체중이어도 단식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이 책의 71페이지까지 이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나의 몸, 나의 건강. 다이어트도 무작정 굶고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나의 소중한 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이 책을 읽고 간헐적 단식에 도전을 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 오늘부터 격일 단식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도 함께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